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문호를 개방하다 중에서 통상개국론의 대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개국론이란 나라를요, 개방해서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정책과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통상개국론이 왜 등장했는지와 그 다음에 이 통상개국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개국론에 의해서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크게 5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프랑스와 관련된 첫 번째로는 천주교 신부와 그 다음에 신자들을 박해했던 병인 박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와서 통상수교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평양에 있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괴롭혔던 사건인데요. 자, 이렇게 괴롭히고 그 다음에 약탈을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불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병인 박해의 결과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가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장군 이름 2명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문수산성에서 싸웠던 한성근 장군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족산성에서 싸웠던 야원수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의 병인 양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퇴각하던 프랑스 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퇴각하던 프랑스 군이 외교 장관의 도서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인년이 아니라 신민년에 쳐들어오게 돼요. 무슨 사건을 구실로 해서요?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해서 신미양요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역시 강화도에서 쳐들어오게 되고 강화도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화도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신미양요 같은 경우도 어조연 장군님의 분전으로 인해 가지고 겨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와 미국, 그 다음에 플러스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까지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때 서양 세력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좋아지지 않았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도 서양과는 교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돌에다가 새겼대요. 그게 바로 척화비였습니다.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함으로써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대외정책을 하는 사이에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12살에 즉위하였던 고종 같은 경우도 22살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정치적인 권력을 고종한테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고종이 초조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최익현의 상소문이 올라오게 되네요. 유교사회에서 왕의 아버지를 비판하는 상소문이래요. 옛날 같았으면 고종이 최익현을 벌을 주었을 거지만 안 줬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하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흥선대원군이랑 고종 사이가 옛날 같지 않구나.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권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됩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왕은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고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최익현의 상소문을 계기로 해서 고종의 정치적인 권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 상승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권력 상승이요, 고종. 자, 그래서 고종의 정치 권력 상승까지 잠깐 서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고종이요.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권력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고종은 정치적인 권력이 상승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했네요. 그러면 고종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과 똑같은 정책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흥선대원군과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분위기도 약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정치 분위기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 자, 이러한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상개화파입니다. 통상개화파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개화를 한대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 통상개화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요. 자, 이 박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양반전을 썼던 박지원의 손자예요. 자, 그러면 연안 박지원 같은 경우도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 같은 경우도 양반, 박규수도 양반이었어요. 자, 박지원이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학자 박지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상업으로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박규수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오경석 같은 경우는 중인이었습니다. 네, 이 오경석 같은 경우는 중인인데 중인 중에서도 직업이 뭐였냐면 역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역관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치면 외교관, 그 다음에 나라, 지금으로 치면 통역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통역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이 나갈 기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던 오경석이 책을 2권을 들고 와요. 자, 오경석이 들고 왔던 책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요. 해국도지, 그 다음에 영환지략이요. 자,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서양의 지리와 그 다음에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나타낸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의 지리라든지 서양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리요. 자, 세계의 지리와 그 다음에 문물에 대해서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가장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더 넓은 세계도 있구나. 그 다음에 다른 더 넓은 세상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네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조선사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면 좀 더 시야가 확장되고 사고의 관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경석이 갖고 온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요. 자, 그 다음에 유홍기 같은 경우도 중인 출신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직업이 의사, 의관 출신이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읽을 책도 많겠죠. 왜? 서양의 것을 배우려면 부지런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의 것을 수용하고 서양의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토론했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의 교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또 개화파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박교수와 오경석, 유홍기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자기들의 가르침을 개화사상을 어떻게 하더라라는 것, 개화사상을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화사상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럼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개화사상을 가르쳐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더라? 개화파가 되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문으로 권력이 낮아졌고 고종 때문에 고종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정치 분위기가 바뀌고 통상개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와중에 통상개화파가 등장하면서 확실하게 이러한 통상개화파의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과 그 다음에 통상개혁파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선의 정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운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운요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와서 일본이 조선으로 무력으로 위협을 하였던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군 같은 경우는 부상자만 있고 그 다음에 조선군은 전사자가 나오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조선에게 통상수교를 강요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상수교를 하자라고 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러한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대 개화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적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일본이 지금 자기들이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자기네들이 개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개화를 당했을 때처럼 똑같이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선에서는 서양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게 된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나 강화도 조약은 내용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에 나와 있는 강화도 조약의 사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아내는 것까지 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강화도 조약일 것이고요. 자,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료를 통해 가지고 먼저 성격을 알아본 다음에 주황색 글씨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쪽 탐구활동 같은 경우는 17쪽 하단 부분에 있고요.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탐구 활동에서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1조 같은 경우는 조선국은 자주국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조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근대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강대국이고 약소국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국가로서 1대1로 조약을 맺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 제1조는 좋은 뜻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자주국이라는 말을 언뜻 들었을 때는 스스로 주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하지만 일본이 여기다가 자주국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냐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도 나라 이름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명나라였습니다. 그래서 4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형제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너네는 우리랑 어떻게 하냐면 조선과 일본이 1대1로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같은 경우는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곳의 항구는 어디냐면 부산과 그 다음에 또 원산,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부산은 어디와 가깝죠? 그렇죠.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기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어디와 가깝냐면 수도였던 서울과 가까워요. 그래서 수도였던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배로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원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냐면 북한 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북한 쪽은 여기가 왜 개항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원산 같은 경우는 북한 쪽의 항구고, 그 다음에 이런 북한 쪽의 항구를 왜 가지러 가려고 했었냐면, 우리나라 위에 무슨 국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그 다음에 특히나 러시아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자, 부산은 일본이랑 가깝대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부산으로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산 같은 경우는 아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 그랬어요. 원산은 그러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항구를 개항했다라는 것. 인천 같은 경우 서울과 가깝대요. 수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개항을 하였다라는 것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인이 와서 뭐를 하도록 허가한대요. 그렇죠.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구를 열고 그 다음에 서로 교역을 한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국 연해 같은 경우는 연해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자,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해안을, 그러니까 진짜 위험해가지고 우리나라 다도해라서 이런 조약을 넣은 것 아닌가요? 라고 보시면, 자, 그러면 국토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이 임진왜란 일본군한테 이길 수 있었던 이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의병들이 각자 고장의 지리를 이용해가지고 전투를 했었죠. 그만큼 이게 국토와 바다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해서 기밀에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본국 항해자가 와서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안 측량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해안 측량권은요, 나라의 뭐를 위협하냐면 아까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권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 행위가 됩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다른 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조약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본군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 자, 조선국 항구래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인이 만약에 조선인을 살해해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조선인 판사들은 같은 경우는 조선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일본인 판사 같은 경우 일본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량이 조금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주권, 사법권을 무시한 행위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외법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7조와 10조 같은 경우는 둘 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군사권과 사법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7조와 10조 때문에 무슨 조약이라고 부르냐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의 성격을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격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강화도 조약의 성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적 조약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대적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1조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이 1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주권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주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자, 속내는 어떻다라는 것. 불평등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7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해안 측량권을 빼앗겼었고요. 그 다음에 10조를 통해서 치외 법권을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 말이 헛나왔네요. 해안 측량권과 그 다음에 10조 같은 경우는 치외 법권을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성격을 정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으로도 모자랐는지 조일소, 조규, 부록 이러한 부속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쉽게 6글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제한, 그 다음에 무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무제한 같은 경우는 곡물에 무제한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 이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마구 돌아가다 보니까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고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짓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렇죠. 공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쌀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조선에서 싼값으로 곡물을 들여오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일본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양이 있었는데 이 부속 조약으로 인해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일본 상품에 대한 뭐였냐면 무관세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죠.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무관세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강화도 조약의 성격 여러분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누가 이제 슬슬 겁이 날까요? 그렇죠. 청나라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강제로 서양화가 이루어졌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서양 문물이 잘 정착된 데 반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청의 간섭권이라든지 이러한 종전의 관계가 전부 다 부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영향력을 조금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특히나 일본과 러시아가 자꾸 자기네들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견제하죠.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조선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면 청나라가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해서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이 제2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너네 조선과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좋지 우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모종의 밀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맺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당시에 황준센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쓴 책이 김홍집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인데요. 자,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있었을 때 특히나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책략에서 얘기를 합니다. 황준신이라고 하는 조선 책략의 저자도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친해져야 된다라고 했냐면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우호적.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오게 되니까 양반들이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사이에서 미국과 그러면 한번 교류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조미수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조선과 미국이 뭐를 맺는 조약이더라라는 것, 서로 수교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와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강화도 조약과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거는 뭐냐면 관세를 이거는 부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관세를 관세를 낼게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미수 통상조약에는 뭐를 허용하냐면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미국이 훨씬 더 앞섰잖아요. 지금 조약에서. 그런데 뒤에 있는 영국에서 조약 내용이 훨씬 더 좋은 게 개정이 되거나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미국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조약 자체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 조미수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조선에 유리한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좋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자, 이 최혜국 대우로 인해 가지고 조선에서는 더욱더 피해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폐해가 생겼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강화도 조약과 그러면 선생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자, 관세와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최혜국 대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라고 적지 말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적을게요. 자,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가 없었고 나중에 일본도 우리도 최혜국 대우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이 만들자 다른 나라들도 이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조선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뜯기게 되는 입장이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관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미수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 관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도 존재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표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국과 러시아, 독일과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었죠. 아까 통상개혁파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해도 모든 양반이 통상개혁파로 변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문호에 개방하는데 찬성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문호를 개방하자고 찬성하는 사람과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